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3월 11일 목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스탄불로의 여행입니다. 이스탄불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이 나시는지 궁금하네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오스만 제국, 지금은 터키 공화국의 수도는 아니군요. 현재는 수도는 아니고, 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혹은 이스탄불은 사실상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국가죠. 도시죠. 이 반도 국가들 대표적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터키가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스페인, 포르투갈도 포함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역시 반도 국가입니다. 이 반도 국가들은 지정학적으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삼면이 바다인 건 기본적으로 똑같고요. 대부분 구름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름성 산지다 보니까 농업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목축을 해서도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계 수단으로서 중개무역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반도 국가들 쭉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 로마,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동로마 제국, 그리고 한반도, 우리나라, 이렇게 5나라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을 때 사실상 그리고 중개 무역을 했을 때 사실상 가장 번성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서양과 동양이 맞닿은 이스탄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이스탄불은 사실상 옆을 보면 서양, 오른쪽을 보면 동양이에요. 왼쪽을 보면 서양,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동양이죠. 사실상 동서양이 맞닿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 비단길을 통해서 온 문물과 서양 쪽에서 온 문물이 이 이스탄불 시장을 통해서 여러 이 교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스탄불은 사실상 비잔티움 혹은 비잔티노폴리스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자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개요는요, 이 성소피아 대성당을 소개해 드리고, 다음으로 블루 모스크, 그리고 그랜드 바자, 갈라타 탑,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랜드 바자는 큰 시장이죠. 입구만 무려 21개나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통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바자회라는 말이 있었죠. 요 근래는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한 90년대, 우리나라가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이 바자회, 여러 자선 바자회,
라는 이름으로 쓰였죠. 원래 얘는 시장이죠. 큰 시장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성소피아 대성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을 무너뜨린 이후에 모스크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 동방 정교회의 본산인 이 성소피아 성당을 이제 이슬람화 시키는 작업으로서 이 첨탑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거는 원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 하기야 소피아라고도 합니다. 이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완공된 이 성소피아 성당은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동방 그리스도교의 총본산이기도 합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게르만족에게 빼앗긴 고대 로마 제국의 고토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이 동로마 제국은 이 서양사 쪽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로마가 476년에 무너졌다라는 말에 대해서 아마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로마는 아직 건재했기 때문이죠.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게르만족에게 빼앗겼던 그 고대 로마 제국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복 전쟁과 함께 많은 영토를 얻게 됩니다. 사실상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532년에 착공해서 537년에 완공하게 되고요. 이것을 그리스어로 하기야 소피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성스러운 지혜란 뜻이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 성소피아 성당이 완공된 된 후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택하시어 이 거룩한 성전을 완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솔로몬 왕이여 내가 드디어 그들을 능가했소. 사실상 능가한 건축물인 이 성소피아 성당을 만들면서 그 자부심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사실상 이 성소피아 대성당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당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금은 모스크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문양 형식으로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5만 명을 수용하는 큰 규모에도 내부에 기둥을 일체 세우지 않았다는 아주 특이한 건축 양식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크기를 기둥을 일체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부분의 고딕 양식 성당들은 실내에 기둥이 큰 기둥이 있어서 그 앞 재단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 뒤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이 5만 명을 수용하는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기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각도에서 보던
이 재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힘의 평형을 이용하여 건물 중앙에 거대한 돔을 양쪽에 반원형 돔이 지탱하도록 하는 건축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더욱 놀랐습니다. 아울러서 높이가 55.6m에 이르는 이 중앙에 있는 거대한 돔은 직경이 무려 31.1m에 이르고요. 사실 이 규모가 상당히 커요.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이후에 이것보다 더 큰 이 모스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것은 이 당시에 과학기술이 그 오스만 제국보다 앞섰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오스만 제국이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아마 이 건축 쪽보다는 전쟁 쪽을 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벽돌 사이에는 공간을 둬서 공기가 통하게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벽돌 사이의 공간 때문에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게 건축되었죠. 1999년 리터 지진계 규모 7.4의 대지진이 발생해 현대식 아파트와 연립주택 15만 채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피아 대성당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죠. 이 터키 지역 아나톨리아 반도는 지진이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년의 세월을 지금까지 큰 피해 없이 잘 견뎌내고 있죠. 복원된 이 모자이크화입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이후에 봤어요. 성당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게 그리스 종교의 본산이다. 이 무너뜨릴까? 그냥 박살을 내버릴까? 라는 주장도 안에 있었지만 이 술탄이 그것보다는 그냥 이슬람화, 모스크화 시키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안에 있던 성화들의 회치를 하게 되죠. 나중에 회치를 걷어내니까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복원된 모자이크화입니다. 중앙에는 아기 예수를 하는 성모 마리아가 앉아 있고요. 우측에는 콘스탄티누스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좌측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성소피아 대성당을 봉헌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콘스탄티노폴리스와 성소피아 성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된 성소피아 대성당이죠. 이거는 복원된 이후에 회를 걷어낸 모자이크화입니다. 천년 동안 비잔티움 제국의 자존심이자 동방 그리스도교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 오스만 제국의 21살의 젊은 술탄에 의해 함락되게 됩니다.
그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봉쇄한 후 유럽인과 아시아인으로 각각 편성한 군대와 대포를 집결시킨 뒤 도시를 포위하죠. 2달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전사하면서 이 청년 제국 동로마 제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정복자 메흐메트 2세는 고심 끝에 대성당을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무너뜨려야지 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흐메트 2세는 대성당을 모스크화 시키는 것으로 논란을 종식시켜버리죠. 자, 모스크화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모스크로 탈바꿈하면서 제일 먼저 직면한 문제는 이 벽면의 모자이크 성화 처리 문제였습니다. 이슬람은 초월적인 신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죠. 모자이크 성화는 석회를 발라 안 보이게 처리했습니다. 내부 공간은 알라와 예언자 무함마드를 찬양하는 아랍어 서체, 서예로 장식되게 되죠. 건물 바깥 주변에는 미나레트라고 불리는 이슬람식 첨탑을 4개나 세워 모스크 건축물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만들었습니다. 미나레트라는 것은 바로 이 첨탑을 얘기를 해요. 뒤에 보게 될 블루 모스크에는 이제 6개의 첨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그 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증거 같은 표식이라고 낙인은 좀 그렇다. 표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슬람 아랍어로 쓴 문양 그 글자와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모자이크화가 있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 관용의 상징물처럼 이 성소피아 성당이 현재는 되어버렸어요.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소피아 사원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예술 장식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 관용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1935년 근대 터키 공화국을 건설한 케말 아타튀르크는 성소피아 사원을 박물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석회로 덮였던 예수와 성모 마리아 모자이크가 복원되어 전시되었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를 초월한 관용과 공존의 상징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슬람주의를 표방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건축물을 다시 이슬람 모스크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국제적인 종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인류의 공존과 종교 간 화합을 위한 정책일지 역사가 주는 교훈을 곰곰이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가 이유가 돼서 여러 전쟁들이 발발했었죠.
뭐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4차 십자군 같은 경우엔 사실상 제노바와 베네치아 상인들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네치아 제노바 상인들은 콘스탄티노플을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이 차라리 동방무역의 중개무역의 한 변방으로 머물렀는 것보다는 그냥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싶었죠. 그렇게 해서 4차 십자군을 꼬드겨서 그 소위 말하는 오히려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좀 표현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좀 역사적인 맥락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그거를 하게 되면 또 너무 깊어지고 또 그걸 안 하자니 섭섭하고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모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블루모스크 같은 경우엔 첨탑이 6개예요. 제가 하나를 이쪽에 있는데 빼먹었네요. 이 블루모스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라고도 불리죠. 세계 문화유산인 이스탄불 역사지구의 유서 깊은 건축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14대 술탄 아흐메트 1세의 명령에 따라 1609년에 착공했고요. 7년 공사 끝에 1616년에 완공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블루 모스크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2만 개가 넘는 파란색 도기 타일로 만든 튤립 50여송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렇고요. 이 모스크를 둘러싼 돌담 안에 들어서면 마당이 보이게 됩니다. 이 라마단 금식월에 해가 지고 나면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리죠. 이 안에는 신학교로 사용되던 마드라사와 호스피스도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호스피스라는 말은 뭐 사실상 병원도 되고요, 자선 시설도 되고, 고아원, 양로원, 보육원, 고아원과 보육원은 같은 말이군요. 뭐 여러 장애인 시설까지 포함하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수용소라는 개념이 더 강했다가 의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병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 병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다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로 쓰인다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찾아보고 그 단어를 외우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부의 모습입니다. 햇빛이
비칠 때 파란색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법에 따르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금기? 그러면 너무 딱딱해지고 그래서 한번 예법에 따르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기 때문에 모든 방문객은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로 관람해야지 됩니다. 이 블루 모스크의 경우 지금도 모스크로 쓰이므로 매일 진행되는 5번의 기도 시간에는 예배자를 제외한 방문객은 입장이 불어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신발을 벗어 입구에서 나누어주는 이 비닐봉지에 넣고 정숙하게 둘러봐야지 되고요. 여성은 입구에서 주는 스카프를 머리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죠. 자, 그랜드 바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랜드 바자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입구마도 무려 21개에 이르죠. 이 입구 중 하나로 들어가서 쇼핑을 하면 이곳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상점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지붕 아래에서 다양한 서적과 수공예품뿐만 아니라 채색이 된 타일, 그리고 도자기, 유기, 가죽 액세서리, 그리고 벨리 댄스 의상, 파이프, 재떨이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그리고 뭐 이제 먹는 것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그랜드 바자는 지붕이 설치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통시장입니다. 이 미로 같은 거리를 다니며 갖가지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죠. 이 그랜드 바자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랜드 바자는 메메트 2세 때 술탄이 이 섬유교류를 전담할 특별 시장을 세우라는 명을 내린 1400년대 중반으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이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체바비르는 전형적인 오스만 제국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죠. 원래 각 거리마다 특정한 수공예품을 제작해서 팔아 아직도 시장 이름에 반영되어 있지만 더는 이 같은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시대의 유기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요? 종로에 있던 유기전 같은 경우엔 각각 지정된 것을 6개의 품목을 각각의 지구에서 특허권을 가진 정부의 조정의 허락을 받은 상인들이 독점 생산해서 팔았죠.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랜드 바자의 천장에 있는 대형 건물이죠. 그 천장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천장에 이 아랍어 문양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죠. 이 그랜드 바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이국적인 상점의
천국에서 지붕이 덮인 60개 거리 곳곳에 자리 잡은 상점만 3,000여 곳이 넘습니다. 이곳을 다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죠. 다 둘러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일부지구만 들어갔던 곳에 그 지역만 보는데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장 바자에 들어가서 길을 잃을 정도로 이 미로와 같은 여러 이 시장의 규모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르시아 양탄자를 짜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고요. 이 카페 또는 식당에 들러 향신료와 기타 이국적인 메뉴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슬람 쪽은 원래 향신료가 강하죠. 사실상 서유럽이 이 동방과 무역하는 과정에서 이 이슬람의 향신료를 얻으려는 것이 가장 큰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사실상 향신료는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 이 유럽 사람들은 이슬람의 가격에 한 3,000배 이상 고가로 먹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이제 신항로의 개척을 통해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종식시키고 향신료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걷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런데 이 그랜드 바자는 일요일에는 휴장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갈라타 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타 탑은 이 사실상 지진이 많은 터키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타 탑 전망대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 이스탄불의 중세 전망대에 오르면 이스탄불 역사지구와 도시의 전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올라가셔서 보시면 정말 잘 왔구나. 이 전망대를 통해서 본 각 역사지구의 각각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감탄사가 절로 나올 거고, 또 거기서 보면 동양과 서양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왼쪽을 보면 서양, 오른쪽을 보면 동양. 그렇죠. 이 갈라타 탑은 약 67m에 달하는 9층 높이의 돌로 만든 구조물로 이스탄불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식거릴 것 같아요. 9층 높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진 많은 지역에서 9층 높이라는 것은 뭐 상당히 높은 건물이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이 갈라타 탑은 1348년 건립 당시엔 그리스도의 탑으로 불렸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접수한 이후에는 화재를 관측하는 전망탑으로 사용되었죠. 18, 19세기에 두 차례의 대규모 화재로 손상을 입었고요. 지진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화재가 나서 이 손상을 입었고, 1960년대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거친 후 일반 대중에게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공개되게 됩니다. 방문객이 도시와 보스포러스의 경관을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죠. 그쵸? 제일 높은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에 올라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야외 발코니에 가셔서 한번 전경을 둘러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스탄불의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죠. 이스탄불을 곧장 가로질러 유럽과 아시아 사이 지역을 관통하는 해협을 볼 수 있습니다. 천연항인 골든호는 우리가 보통 금각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실상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 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곳을 갈라타 탑에서 석양을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탑의 발코니는 매일 개방되고요. 엘리베이터는 7층까지만 운행되고 마지막 두 개층은 걸어서 올라가야지 됩니다. 월요일에는 평소의 절반 가격으로 탑에 입장할 수 있죠. 자, 오늘 이스탄불 여행을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대학생활이라는 것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견문을 넓히고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넓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공부만 하면서 생활하다가 이제 외연을 넓혀가는,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탐색하는 그런 시간이어야지 되는데, 사실상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도 못하고 국내 여행도 지금 다 죽었죠.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하려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못하게 돼서 참 그래요. 자, 약간 좀 옆으로 샜네요. 오늘의 핵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를 주차과제로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반도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어떤 대외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초반부에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또 엉뚱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앞 도입부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소피아 대성당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용이라는, 종교적 관용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세상의 모든 물건이 모이는 그랜드 바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한 주제를 선택해서 A4 반장 정도보다 약간 적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LMS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